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한 강풍으로 변하는 양간 지풍까지 겹치면서 산불 위험이 최고조 상태입니다. 바람이 불면 화염이 옆으로 빠르게 번지는 데다 불씨가 2km까지도 날아갈 수 있어 대형 산불의 우려가 커집니다. 지난주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5주 만에 10,000명 밑으로 내려갔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9주 연속 1 아래 머물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 수도 150명으로 전주보다 21% 감소했고 하루 평균 사망자는 16.7% 줄었습니다.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입국 음성 확인과 Q코드 의무화 등 방역 강화 조치가 오는 11일부터 모두 해제됩니다. 방역당국은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춘절 연휴 이후에도 한 달 이상 안정세를 지속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호박벌이 경험 많은 다른 벌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사회적 학습 능력을 갖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설탕물이 든 퍼즐 상자를 여는 실험에서 호박벌들은 훈련으로 설탕물을 얻는 행동을 익힌 시범 조교 역할의 행동을 거의 예외 없이 따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이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는 가운데 우주항공 분야에도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 스타트업이 전체 부품의 85%를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로켓을 곧 상용화할 계획인데 스페이스X 등 기존 우주 업체에 큰 도전이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적인 감소세를 유지하며 지난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가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7주 연속 낮음으로 평가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코로나19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9,300여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7% 감소했고 유행 추이를 알 수 있는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0.93으로 9주 연속 1 아래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150명으로 전주보다 21% 감소했고 하루 평균 사망자는 16.7% 감소한 11명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환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 등 발생 지표가 감소하고 병상 가동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을 고려해서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출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가 모두 해제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11일부터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검사와 Q코드 의무화 조치 등 남아있던 방역 강화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수경 방대봉 상황총괄단장은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춘절 연휴 이후에도 한 달 이상 안정세를 지속하고 국내외에 중국에 대한 유전체 분석 결과도 우려할 만한 신규 변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방대본은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도 올해 초 18.4%였던 것이 지난달 말에는 0.7%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오는 5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장기 계획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 완전히 새로운 감염병 발생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폭넓게 포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감시 예방과 초기 대응, 대규모 유행 관리, 일상 회복, 법 제도 기반 강화와 연구개발 영역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충분히 한 뒤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석 달 이상 콩팥, 즉 신장에 손상이 있거나 기능이 저하된 만성 콩팥병 환자가 최근 10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만성 콩팥병 진료 인원이 2011년 11만 8천 명에서 2021년 28만 2천 명으로 전체 진료비는 1조 1,700억 원에서 2조 3,90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11%가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는데 우리나라 성인의 유병률은 8.4%로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높아져 70세 이상에서는 26.5%라고 밝혔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동해안 지역에는 초속 25m에 달하는 양간지풍까지 가세해서 전국이 산불 위험 최고조 상태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활활 타오르면서 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치솟습니다. 진화 헬기가 계속 물을 쏟아붓지만 강한 바람에 불길이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올해 들어 발생한 산불은 모두 210건. 그제 하루에만 16건이 발생했고 지난주부터 무려 83건이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루 10건이 넘는 것으로 역대 최악의 산불이었던 지난해보다 많고 최근 10년 평균의 3배에 달합니다. 산불 위기경보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됐습니다. 메마른 날씨가 심화하면서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게다가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건조한 강풍으로 변하는 양간지풍까지 겹쳤습니다. 우리나라 남쪽으로는 고기압이, 북쪽으로는 저기압이 위치한 남고북저형 기압 배치가 원인입니다. 이 두 기압 차이로 우리나라에 서풍 계열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이 산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지고 더 강한 바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초속 20에서 25m의 순간적인 돌풍이 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바람이 불게 되면요, 그 화염이 옆으로 눕게 되면서 빠르게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한 28배까지 번지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불씨가 2km까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2000년 강릉 산불, 2019년 고성 산불, 그리고 지난해 울진 삼척 산불까지 모두 양간지풍이 키운 대형 산불입니다. 이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겹쳐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크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정부가 급증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음 달 30일까지를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5개 기관은 산불 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올해 산불 발생 건수는 194건으로 평년의 1.5배 수준입니다. 특히 3월에는 하루 10여 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불 예방을 위해서 4월 30일까지를 특별대책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강진 피해를 본 튀르키예에 이재민 임시 거주촌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구호대 3진을 파견합니다. 정부는 외교부 청사에서 제3차 민관합동 해외 긴급구호협의회를 열고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 3진 파견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이재민 임시 거주촌을 위해서 민간과 함께 $10,000, 우리 돈 13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한 뒤 임시주택 500여 동을 짓고 사회복지나 기초직업훈련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3진은 앞으로 임시재해복구 사업을 주도할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을 중심으로 민관 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오늘 15일 출국해서 23일까지 활동할 예정이고 선발대는 오는 12일 출발합니다. 요즘 우리는 끼니마다 뭘 먹을까를 고민하지만 까다로운 입맛의 문제이지 먹을 게 없어서 하는 고민은 아닌데요. 쌀이나 밀가루 같은 식량이 없어 굶을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는 사람은 요즘 거의 없을 겁니다. 네, 우리가 당연한 듯 누리는 이런 먹거리의 풍요로움도 저절로 얻어진 건 아닙니다. 6.25 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 식량 자급을 위해 몸바쳐 노력한 숨은 공헌자가 있었는데요. 오늘 과톡에서는 우리나라의 식량 자립의 초석을 다진 권태원 박사를 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우리가 주식으로 소비하는 쌀과 밀 같은 곡물. 하지만 식량 위기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될까? 현재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약 20%, 식량 자급률은 40%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인데 우리가 이를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입산 농산물 때문이다. 만약 식량 위기가 찾아와 각국이 곡물 창고에 빗장을 걸어 잠그면 우리나라는 최대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식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그런데 과거 전쟁과 가난 속에서 떨어진 식량 자급률을 끌어올리고 한국인의 영양 불균형을 바로잡고자 노력한 이가 있었다. 한국식품과학계의 거모 권태환 박사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1950년 6월 26일 서울대학교. 언니, 이제 그만 들어가 볼게요. 어이, 그래. 그 가서 그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제 선생님이 아니라 교수님이지요. 아이고, 맞다. 우리 태안이가 대학생이 되었으니까는 이제 교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예. 그래. 그럼 수업 받겠습니다. 어머니 그럼 먼저 들어가셔요. 그래. 잘 다녀와. 예. 화학과 새내기였던 권 박사는 부푼 마음으로 수업을 맞이했는데 대학은 이런 곳이구나. 그래, 안 잊어버리려면 아까 배웠던 걸 복습해야겠어. 과 수석은 내가 따놓은 당상이지. 그런데 그때 뭐야? 와, 뭐지? 얘들아. 왜? 큰일 났어. 지금 전쟁이 났대. 빨리 대피. 전쟁? 안 돼. 6.25 전쟁 발발로 2교시 만에 끝난 수업. 한국 전쟁은 권 박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다. 그는 1951년 초 간부 후보생으로 입대. 부산 훈련소에서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게 단가요? 반찬은? 전쟁통에 반찬은 무슨 반찬이야? 밥이라도 먹는 걸 다행으로 여겨. 예. 그것이 그가 서울을 떠난 후 처음으로 먹는 밥이자 10년 8개월에 걸친 군 생활의 첫 밥이었다. 이후 육군 종합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그는 작전장교로 전쟁에 참여하고 휴전 이후에는 중대장으로 근무하며 휴전선을 지켰다. 그러던 어느 날 왜 이래? 잠깐. 괜찮아? 아니 이게 상태가 영 안 좋은데? 아니 무슨 일인가? 충성 사단장님 오셨습니까? 지금 막 신병들이 도착했는데 상태가 영 안 좋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지금 바로 지사병 쪽에 연락해서 반찬도 좀 주고 밥도 넉넉하게 하라고 해. 갑자기 밥을요? 병사들이 이렇게 픽픽 쓰러지는 거는 다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러는 거야. 이럴 때는 밥을 넉넉하게 줘야지 애들 전투력이 올라간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그래,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배고프면 싸울 수가 없지. 그는 그 후부터 중대원들이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우며 사기를 끌어올렸고 난 지금부터 식품 과학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겠어. 식품과학에 대한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됐다. 전쟁으로 인해 10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된 그는 1961년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다. 언어적 장벽을 깨고 4년이 걸려도 어려운 박사 학위를 2년 만에 취득한 그는 미국 UC 버클리 연구원과 아이오와 주립대학 조교수로 활동했는데 특히 UC 버클리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한국식품 연구자로는 처음으로 네이처지에 논문을 게재하며 학자로서의 명성을 쌓았다. 미국에서 연구를 마친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 키스트 식량자원 연구실장을 맡게 됐는데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하는데 농사지을 땅을 더 이상 늘릴 수는 없고 뭔가 획기적으로 수확량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수확한 쌀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죠? 그야 국간에다 보관하고 있죠. 그러면 얼마나 보관을 할 수 있습니까? 다음 해까지 먹긴 하는데
25에서 40%는 썩어버려서 버리는 게 많습니다. 그럼 그 손실을 줄여야죠. 벼가 썩지 않는 계량 곡간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권 박사는 60가마의 물벼를 한꺼번에 넣고 송풍기를 작동해 쉽게 벼를 말려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계했고, 이는 엄청난 식량 증산 효과를 가져왔다. 이 시설로 벼 건조에 드는 노동력을 대폭 줄였고 벼의 품질도 향상되었는데 1981년부터 10만 동 이상 보급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 쌀은 건조하고 도정하면 그때부터 점점 맛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도정하고 바로 포장해서 소비자에게 가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는 벼 수확 후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수확한 벼의 계량부터 건조, 가공, 포장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한국형 RPC를 개발했고, 이로 인해 쌀 관리 시스템이 혁신적으로 바뀌면서 국민들이 양질의 쌀을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농산물의 가공과 저장 기술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권 박사는 한국식품연구원 설립에 팔을 걷어붙였고 1988년 연구원 설립과 함께 초대 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러던 중 우연히 독일로 출장을 떠났던 그는 그곳에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됐는데, 아니, 저 박물관은 감자 박물관이라고 쓰여 있는데 뭐 하는 곳입니까? 아, 말 그대로 감자 박물관이에요. 에? 감자로 만든 음식도 전시하고 감자의 식품적 가치를 설명해주는 박물관이죠. 대단하네요. 아니, 그러면 저런 박물관이 또 있습니까? 물론이죠. 빵 박물관도 있고 아스파라거스 박물관도 있고 맥주 박물관도 있어요. 함께 가보시겠어요? 아, 네, 좋죠. Let's go. Let's go. 우와. 그는 개별 농산물이나 식품에 대한 박물관이 있다는 사실에 큰 흥미를 느꼈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한 가지 구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단백질과 지방 부족으로 영양 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콩에는 이러한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은 물론 질병을 예방하는 생리활석 성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콩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는 콩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국내외 연구자들을 모아 2001년 콩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했고 자신의 땅 일부를 매각해 5억 원을 건립기금으로 쾌척하기도 했다. 그리고 2015년 4월 마침내 경북 영주에 콩세계과학관이 건립되었다. 2017년 86세의 나이로 눈을 감기 전까지 14년간 파킨슨병과 투병했던 권 박사는 말년에 큰 소원을 하나 이룬 셈이었다. 국민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의 국내 자급화를 위해 힘썼던 권태환 박사. 식량 안보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는 시점. 그의 열정과 노력은 더 큰 울림이 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45건의 신약을 승인했습니다. 네, 그중 항암제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지난해 승인된 주요 신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성규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지난해 FDA 승인 신약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미국의 이제 그 의약품 허가 정부기관 이제 FDA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 FDA가 지난해 총 45건의 신약을 승인했는데
이제 그 최근 5년간,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이 승인 건수를 보니까 신약 승인 건수가 한 50건이 조금 넘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는 이제 45건, 5건이니까 이게 조금 못 미쳤던 거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기로는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임상시험 같은 게 지연이 돼서 좀 신약 개발이 좀 늦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좀 경제가 둔화가 됐잖아요. 네. 아마 이런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좀 신약 개발이 좀 평균보다 조금 못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질환별로는 암 치료제가 가장 많았고요. 뭐 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암 환자가 가장 많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암 치료제가 가장 많았고, 이제 암 치료제에 이어서 피부 질환, 뭐 혈액 질환, 안과 질환 치료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 품목별로 보면은 이 케미칼 신약이라고 그러죠. 이 화학 네. 합성 신약. 이게 이제 21건으로 많았고, 이제 바이오 신약이 15건이었습니다. 이 바이오 신약 가운데서는 그 항체 치료제가 예. 이제 11건으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네. 그 항체 치료제가 바이오 의약품 중에 대세라고 앞서 바이오 위클리에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난해에 승인된 11건 항체 치료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면역 항암제는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세포 가운데 이제 T 세포라고, 이 T 세포가 이제 암 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돌격대장 같은 세포인데, 네. 예. 이 T 세포를 활성화해서 면역 세포를 이용해서 암 세포를 이제 치료하는 그런 항암제거든요. 이 지난해 이 승인된 이 항체 치료제 중에 이제 일부는 이 면역 항암제와 관련이 있거든요. 이 면역 항암제가 이제 옵티브라는 약이 있어요. 이 약은 이제 이미 2014년에 미국 FDA에서 그 흑색종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굉장히 많이 팔리는 그런 약인데, 네. 이 옵티브는 이 약의 어떤 제품명이고, 이 약의 이제 성분명은 니블로맙이라고 그래서 이게 항체 치료제인 거죠. 마블 끝나면 항체 치료제라고 예.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예. 이 니블로맙이 이 T 세포의 표면에 달라붙어서 이 비활성 상태인 T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이 암 세포를 공격하도록 하는 그런 원리거든요. 네. 이 니블로맙의 이제 또 다른 항체인 이 그 렐라틀리맙을 같이 사용하는 그런 복합 형태의 이 어떤 그 항암 치료제가 지난해 FDA에서 승인을 받았던 거죠. 네. 이 약은 이제 그 렐라틸리맙이 이제 그 라그3라는 물질에 결합을 해서 이것도 이제 그 T세포 역시 활성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예. 다국적 제약사 BMS가 개발했고 이제 흑색종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제품명은 이제 옵둘 알라그라는 약인데, 이제 회사는 이 니볼루맙, 옵티볼을 단독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 옵둘 알라그를 사용을 하면은 니볼루맙에 더해서 그 렐라트림이라고 항체가 더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치료 효과가 좀 더 좋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 항암제 어떤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기준 중에 그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항암제를 치료받고 나서 이 병이 더 진행되지 않고 좀 편안한 상태로 생존 기간이 얼마큼 되느냐를 보는 척도인데, 이 병용 투여를 하니까 단독 투여했을 때보다 이 무진행 생존 기간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름이 참 어려운데요. 옵두알라그라는 네. 약이군요. 네. 자, 두 개의 항체를 이용해서 면역 세포를 활성화하는 그런 개념을 설명해 주셨는데, 간세포암 치료제도 나왔다면서요? 이 계속 이제 면역 항암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치료제인데, 이 면역 항암제 중에 이제 옵티브 말고 또 여보이라는 약도 있었어요. 네. 이 여보이라는 약은 2011년에 승인이 됐었는데, 뭐 이 약은 그 CTLA4라는 이런 물질을 표적으로 해서 달라붙어서 이제 또 이 면역 세포를 활성화하는 그런 원리인데요. 이 CTLA4를 공략하는 방식의 또 다른 항암 그 치료제가 이제 11년 만에 FDA에서 승인이 난 거죠. 예. 2011년에 이제 그 여보이라는 게 처음 승인됐고, 지난해 이제 승인이 났으니까 11년 만인 거죠.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만든 임주도라는 약이고요. 예. 이 약이 간세포암 치료제로 이제 처음 승인을 받고 나서 이제 지난해 말에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로 이제 적응증을 확대했습니다. 예. 이 옵들 알라하고 임주도의 사례를 보면은 최근 이 항암제 트렌드는 역시 그 면역 세포를 활성화하는 이 면역 항암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항암제다 지금 T세포를 활성화하고 있는 원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외에 또 주목할 만한 항체 치료제가 있을까요? 이제 항체 치료제가 이제 항체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어떤 그 치료제도 있지만은 네. 이 항체에다 그 세포 독성 약물을 붙인 그 항체 약물 접합제, 아, 예. ADC라고 부르는 그런 치료제도 네. 있다고 설명했었잖아요. 네. 이 미국의 이제 그 바이오 기업 중에 이뮤누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그 ADC 난소암 치료제를 개발해서 지난해 또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FDA가 이 난소암 치료 승인한 것은 8년 만인데요. 그 난소암의 이제 90%는 그 남소암 세포 표면에 이 엽산 수용체 알파라는 단백질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엽산 수용체 알파에 결합하는 항체와
이 세포 독성 물질인 DM을 적합을 해서 이 치료제를 개발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함체가 이 난소 암세포에 달라붙고 이 DM포가 그 암세포를 파괴하는 이제 그런 원리인데 네. 이 약은 기존의 그 화학 치료제 우리가 케모세라피로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 케모세라피의 효과가 없는 환자들에게도 효능이 있더라. 이 회사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항체 치료제 가운데서 이중 항체 치료제라는 것도 있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 그럼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항체 치료제는 이제 항체 하나가 우리가 표적오라는 물질에 달라붙는 이제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네. 이 이중항체는 뭐냐면 항체는 하나인데 달라붙는 표적이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양손을 쓰는 것처럼 한쪽 팔은 여기에 달라붙고 한쪽 팔은 여기에 달라붙고 이게 그래서 이중항체 이런 개념의 치료제인데 네. 이 루슈가 이 난치성 질환인 그 여포 림프종 치료제 룬시뮤를 지난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여포성 림프종은 B세포에 발생하는 이제 혈액암의 일종인데요. 이 약은 이제 그 악성 B세포 한쪽에 달라붙고 네. 또 다른 한쪽인 T세포에 달라붙어서 이 T세포가 그 악성 B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방식의 치료제입니다. 회사는 이제 기존에 두 개의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도 효과가 없는 환자들한테 이 약을 처방하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항체 치료제를 이제 살펴보면은 이 단일 항체 치료제가 6건이 이제 승인이 됐고 네. 방금 설명한 이 이중 항체 치료제가 4건, 그다음에 약물 항체 약물 적합 치료제인 ADC가 1건 승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살펴보면 아직까지 항체 치료제는 이 단일 항체가 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도 항체 치료제 중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항체 치료제 이외에도 유전자 치료제도 승인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유전자 치료제는 이제 말 그대로 유전자를 우리가 치료 물질로 이제 활용하는 그런 개념의 치료제잖아요. 네. 그래서 유전자 치료는 앞서 이제 바이오이퀄에서 몇 차례 다루기도 했었었는데 이 병의 원인이 되는 게 이제 어떤 유전자의 돌연변이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 유전자를 우리 몸에 넣어주면은 이 돌연변이 유전자를 대신해서 이제 정상 기능을 수행을 하니까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이런 개념에서 이제 출발한 게 유전자 치료제인 거죠. 예. 이 정상 유전자를 우리 몸에 주입한다는 점에서 사실 1회 투여로 반영구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게 유전자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인 거죠. 이 지중해성 비뇨는 우리 몸에서 이제 베타글로빈이라는 유전자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발병하거든요. 이 유전자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헤모글로빈이 결핍되거나 감소해서 이 비뇨를 유발하는 건데 그 미국의 이제 그 블루버드 바이오라는 기업이 이 그 정상 이 베타글로빈 유전자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의 유전자 치료제 진테그로를 개발을 해서 네. 지난해 이제 FDA 승인을 받았었죠. 이 블루바이오는 이제 이 질병 이외에도 좀 희귀 질환 이름이 좀 어려운데 대뇌 부신 백질 이 영양증 이 병에 대한 유전자 치료제도 개발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이 치료제도 이제 앞에 설명한 딘테글로랑 비슷한 방식으로 ABCD1이라는 정상 유전자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외에 이제 또 유전자 치료제가 하나 더 승인이 났었는데 이 CLS 베링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는 그 B형 혈우병 치료제를 유전자로 개발해서 이제 승인을 받았었죠. 이 B형 혈우병 치료제는 혈액 응고 인자 중에서 9번 혈액 응고 인자가 우리 몸에서 안 만들어지는데 이 정상 9번 혈액 응고 인자 9번을 우리 몸에 넣어서 치료하는 방식의 치료제입니다. 이 이제 지난해 그 FDA가 승인한 유전자 치료가 벌써 3건이나 되잖아요. 근데 네. 이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이제 유전자 치료제가 굉장히 좀 유망한 어떤 그런 혁신 기술이다 이런 걸 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항체 치료제에 이어서 유전자 치료제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치료제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근데 방사성 동위원소를 좀 치료 물질로 이용한다 그러면 조금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방사선 치료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좀 정밀화된 개념인데 그 르테늄 177이라고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요거를 그 암세포를 찾아가는 그런 표적 물질에 결합을 시킨 거죠. 아. 일종의 그 ADC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아, 네. 이제 ADC에서는 세포 독성 물질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세포 독성 물질 대신에 방사성 동위원소인 루테튬 177을 이용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암세포를 끌고 가면은 암세포만 이렇게 파괴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예. 이 노바티스가 이제 이런 방식의 그 치료제를 개발을 해서 플루빅토라는 약인데요. 네. 이 약이 이제 지난해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 네. 네, 올해도 다양한 신약이 개발돼서 많은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호박벌이 경험 많은 다른 벌의 행동을 보고 따라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을 갖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국 퀸 메리 런던 대학 연구진은 호박벌이 사회적 학습 능력을 갖춰 먹이 활동 과정에서의 특정 행동이 군집 내로 금세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학술지 플로스 생물학 최신호에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먼저 시범 조교 역을 맡을 호박벌을 훈련해 특정 색깔의 탭을 밀어 먹이를 얻는 행동을 익히게 한 뒤 다른 호박벌들에게 시범을 보이자 거의 모든 벌이 반복적으로 시범 호박벌이 보여준 행동을 따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범 호박벌이 없는 군집에서도 일부 호박벌이 상자를 여는 데 성공하긴 했지만 성공률은 매우 낮았습니다. 연구팀은 영장류나 조류에서와 같이 호박벌 사이에서도 사회적 학습이 새로운 행동의 전파에 중요하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인 전기를 맞는 가운데 본체 대부분을 3D 프린팅으로 만든 우주 로켓이 상업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우주 스타트업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는 33m 크기의 3D 프린팅 로켓인 테란-1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우주 개발 경쟁에 나섰습니다.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는 이번 로켓을 연료 탱크부터 엔진까지 로켓의 85%를 자체 개발한 3D 프린터로 제작했으며 로켓 연료로는 처음으로 액체 천연가스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3D 프린터와 자동화 로봇을 이용해 부품 수를 기존 로켓의 100분의 1로 줄이고 제작 기간도 60일 이내로 단축했다고 밝혀 스페이스X 등 기존 민간 우주업체에 큰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서비스 같은 민간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통신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1차 신속연구개발 대상 사업으로 상용 저궤도 위성 기반 통신체계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AI 기반 자동 기뢰 탐지 체계를 선정했습니다. 상용 저궤도 위성 기반 통신체계는 민간 저궤도 위성을 활용해 군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방사청은 군 전용 게이트웨이와 위성통신 단말을 연구 개발해 보안성을 갖출 방침입니다. 고도 36,000km에 떠 있는 정지궤도 위성과 달리 민간 저궤도 위성은 300에서 1,500km 높이의 낮은 궤도를 도는 초소형 위성으로 제작 비용이 저렴한 데다 낮은 궤도에 떠 있어 전송 속도가 빨라 군 작전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방사청은 기대했습니다. 각종 세제 혜택과 예산 지원 등을 내건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요.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이미 갖춰진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 경북 구미시는 해외 기업 유치와 교류 확대로 경쟁력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세계 통신 시장을 이끄는 업체들이 한데 모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이동통신, IT 산업 대표 전시회의 핵심은 통신 장비 그 자체보다는 AI와 메타버스로 무게중심이 옮겨졌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기술을 떠받치는 핵심 산업이 반도체라는 점도 다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MWC는 세계적인 기술들을, 선진 기술들을 볼 수 있게 되었고요. 거기에 기본이 반도체가 아닌가 싶고 앞으로 구미가 반도체 특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전자산업의 강점을 가진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서로 투자하고 기술을 교류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만든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은 전자와 반도체 이런 분야인데 또 바르셀로나나 유럽의 기술을 접목을 해서 서로 윈윈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유럽 기업들도 우리나라, 특히 구미의 전자산업과 방위산업 분야에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구미가 반도체 분야 투자 확대를 계획하며 정책적 지원책을 준비하는 만큼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로 기대했습니다. Me parece una muy buena impresión, la capacidad técnica de las empresas es excepcional y pensamos que pueden haber muy buenas oportunidades de colaboración. 유럽에서 기업 유인에 나선 구미시가 반도체 특화 단지까지 유치해 지역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처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 정보통신 기술이 미국에서 사업하는 것을 막을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미 정부는 법안을 환영하며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김원대 기자입니다.
미군의 사이버 작전을 총괄하는 폴 라카손의 사이버 사령관 겸 국가안보국장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So TikTok concerns me for a number of different reasons. One is the data that they have. Secondly is the algorithm and the control who has the algorithm. Third is the broad platform. Influence operations, as we talked about previously, it's not only the fact that you can influence something, but you can also, turn off the message as well when you have such a large population of listeners. Yeah. 틱톡은 미국 내에서만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달 연방기관들을 대상으로 틱톡을 30일 내 정부 기기에서 모두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1일 틱톡을 미국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미국 의회가 2023 회계년도 연방정부 예산안에서 연방정부 소유 모바일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상원 의원 12명이 틱톡처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 정보통신 기술이 미국에서 사업하는 것을 막을 권한을 상무장관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상원 정보위원회의 마크 워너 위원장은 틱톡 전에도 미국의 통신망을 위협하는 화웨이와 중兴통신이 있었고 그전에는 정부와 기업 장비의 보안을 위협한 러시아의 카스퍼스키 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So instead of playing whack-a-mole on Huawei one day, ZTE the next, Kaspersky, TikTok, we need a more comprehensive approach to evaluating and mitigating these threats posed by these foreign technologies from these adversarial nations. 바이든 행정부는 법안을 환영하며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제이크 슬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에서 이 법안은 미국 정부의 특정 외국 정부가 미국에서 운영하는 기술 서비스를 악용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와 국가안보에 위험이 되는 것을 막을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세계 경제계가 주목하는 입이죠.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이전과는 달리 최종 기준금리 수준이 상향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빅스텝을 포함해서 지속적인 고강도 긴축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미국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연준은 지난달 물가 상승이 하락의 초입 단계에 진입했다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며 감속해 금리 인상이 후반부에 접어들었다는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We can now say, I think, for the first time, that the disinflationary process has started. We can see that, and we see it really in goods prices so far. Goods prices is a big sector. 하지만 이후 나온 소비자와 생산자 물가지수 등의 경제 지표가 속속 예상을 웃돌아 연준 내 초긴축을 요구하는 매파의 목소리가 커져왔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5%에서 4.75% 범위입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가운데 연준의 금리 행보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금리 0.25%포인트 인상인 베이비 스텝을 밟을지 아니면 0.5%포인트 인상인 빅스텝을 밟을지 그로 인한 최종 금리가 얼마인지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미 상원 은행위 청문회에 출석해서 이전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최종 금리 수준은 이전에 전망한 것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율을 2% 수준까지 낮추기 위한 과정은 멀고 험난한 길이 될 것이라며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the totality of the data were to indicate that faster tightening is warranted, we'd be prepared to increase the pace of rate hikes. 이번 발언은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비롯해서 지속적인 고강도 긴축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종전의 5% 부근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던 최종 금리가 6%대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은 전망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를 가격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값이 21개월 만에 10억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리 인상 등이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78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고가 14억 2천만 원을 기록했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달에는 9억 9,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만 유독 비싼 게 아니라 다 같이 올랐던 거였기 때문에 2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도 9억 9,3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6월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은 뒤 상승세를 이어가다 지난해 7월 정점을 찍고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커진 원리금 상환 부담에 집값 하락 전망 확산 등이 뒤섞여 작용했다는 진단입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가격은 여전히 12억 원대인데 중위 가격이 10억 원 이하로 떨어진 것은 고가주택보다는 중저가 주택 가격이 더 많이 하락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이 되고요. 대출받은 사람이 담보로 설정한 아파트 가격을 대출자 연소득으로 나눈 결과를 보면 지난해 3분기 14.5에서 4분기 13.4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중위소득 가구가 13.4년 동안 월급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 서울에 있는 중위가격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값과 전세값이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가계소득은 약간 증가한 반면에 집값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부동산 지표 하락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거란 예측도 나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기준금리 인상, 숨고르기 등으로 서울 지역 일부 급매물이 소화되긴 했지만 경기 둔화에 위축된 거래 심리 회복이 단기간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통계를 산출한 KB국민은행이 지난해 11월부터 조사 대상 표본 수를 늘린 점도 수치 변화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사교육비 지출이 또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초중고 학생 수가 줄었지만 사교육비 지출 총액이 2조 원 넘게 늘어 26조 원을 찍었습니다. 26조 원은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대학교 전체에 지원하는 예산 2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 사교육비 총액 26조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초중고 학생은 1년 전보다 4만여 명 줄었지만 총액은 10.8% 늘었습니다. 10명 중 8명꼴로 사교육을 받고 있고 참여 시간도 일주일 평균 7시간이 넘습니다. 학생 한 명이 한 달에 쓰는 사교육비는 41만 원, 사교육을 아예 받지 않는 학생을 빼면 한 명이 52만 4천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 하나는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마스터 해놔야 예체능 위주로 막 3-4개씩 막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한 아이당 한 100만 원 가까이씩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특히 초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2년 사이 57% 가까이 뛰었습니다. 학력 결손에 대한 불안감, 높아진 돌봄 수요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특히 출발선에 있어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특히 3학년 학생들, 이런 저연령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업에 대한 결손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2007년 통계조사 이후 적극적인 사교육 경감 대책을 추진한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사교육비 총액이 감소했지만 이후 반등해 2년 연속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학교가 사실상 문을 닫아 공교육이 무너진 기간,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9년 만에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원 맛을 이미 코로나 기간에 수요자들은 봤기 때문에 학원보다 훨씬 가성비라든지 가심비가 나은 정책들을 내놓아야 될 것이거든요. 또 대입 만만치 않게 고입 관련 사교육도 상당히 횡행하고 있어서 이번 조사는 전국 초중고 약 3,000개 학교의 학생 7만 4천여 명을 조사한 걸로 방과후 학교나 EBS 교재비, 어학 연수비는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Написали в інстаграмі, що ми в Авдіївці заїхали до Федора Олексійовича, до дідуся, і от намагаємось зараз його знайти. Доброго дня. О, какой он добрый, когда вы видели добрый день. Давайте вам допоможемо. Опа, опа. А ми вас іщемо, Федор Олексійович. Що он там? Ну, я же говорю, кажемо, что залазьте назад, мы вам подамо. Ну да.
Федір Олексійович, а скільки ви вже там так живете? Так, а за вас внуки переживають, діти. Ну так что ж они переживают? Возьмите, пожалуйста, еще вот фрукты. Что, выехать не бажаете? Все, да. Куда? Да куда-то вывезут. Безопасное место. Так а лекарства какие-то есть? Вам что-то нужно здесь? Да нужно, так а что? А что нужно? Вы хоть дайте мне это, если есть. Вот здесь спазмолгон, а это просто обезболивающее, не месило, желудка нету. Візьміть, трохи утеплення вам буде. Ой, спасибо, вот это да. Что там делать? Да я не знаю, что там завтра будет. Может, завтра русские туда пойдут. А я туда поеду. 고층 아파트 밀집 단지가 이산화질소 주요 배출원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포항공대 이형주 교수팀은 유럽 우주국의 환경 관측 위성을 이용해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건물 유형별 이산화질소 배출량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1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나 아파트 단지가 이산화질소를 많이 배출하는 건물 유형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보일러와 같은 아파트 내부 연소 설비를 원인으로 꼽았는데 그동안 주거용 연소 설비는 대기오염 원인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한밭대학교와 핵융합 연구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핵융합 에너지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활동과 각 기관에서 보유한 시설과 장비의 공동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학생 인턴십과 현장 실습, 연계 교육 등 기술 인력 양성과 재직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박사후 연구자 등 젊은 과학자의 도전적 연구를 지원하는 세종과학 펠로우십 2023년도 과제 수행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종과학 펠로우십에 선정된 연구자는 총 150명으로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5년간 1인당 연 1.3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 세종과학 펠로우십 트랙과 별도로 올해 국외 연수 트랙을 신설해 우수 연구자가 해외 기관에서 연수할 수 있도록 추가로 50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국뇌신경과학회는 한국뇌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늘 13일부터 19일까지 2023 세계 뇌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고려대에서 오랜만에 만나는 뇌과학자들, 그리고 챗GPT, 카이스트에서 뇌인공지능, 인간의 3자 대면, 서울대에서 일상 속의 필수 뇌 기능 지식과 활용법 등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면 강의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세계 뇌주간 행사는 일반인에게 뇌과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지난 1992년 미국에서 처음 열렸으며 현재 60여 개국에서 매년 3월 셋째 주에 동시에 진행되는 글로벌 행사입니다. (3월) 들어 산불이 하루 평균 10건 넘게 발생하는 등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불법 소각행위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겠죠. 입산할 때는 라이터, 성냥 등 인화물질을 소지해서는 안 되고 취사는 반드시 허용된 구역에서만 해야 합니다. 특히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산림 근처에서는 흡연도 삼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